Standard output. FM. 네, 오늘 스탠다드 아웃 이 몇인가요? 88번째인가요? 한글이 헷갈려요. 88 하니까 너무 아저씨 같잖아요. 그냥 88이라고 하세요. 88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인사를 담당해 주시는 너울님이 안 계셔서 바쁘다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CP님이랑 오랜만에 후얌얌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원은 지금 요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정기 후원은 다음 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 것 같고, 일단 이번 주에 제일 크게 있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WWDC인 것 같아요. 그래서 WWDC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사실 작기 때문에 난 녹화 보는 거죠 뭐. 녹화 보셨나요? 어차피 이거 청중이 없으니까 라이브로 볼 필요도 없어요. 박수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군요. 그래도 제일 빨리 알 수 있잖아. 어차피 우리는 항상 라이브로 봤지 가서 본 적은 없잖아. 그렇죠. 저 근데 다음날 오전에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자야 됐어요. 저는 직접 보긴 했는데 그 시간에 이상하게 그 전날 일찍 자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너무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 한 3, 4년은 WWC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면 뭔가 시간 아까운 느낌이죠. 뭔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재밌는 게 별로 없었죠. 한두 개? 올해는 차라리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작년이랑 막 이때는 뭐 더 볼 게 없어서 이번에 iOS도 사실 뭐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거 홈 화면에 위젯 들어간 거.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제가 애플을 계속 쓰고 있었으면 지금 아이폰을 엄청 와닿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안드로이드 쓰다 보니까 그렇죠. 안드로이드가 거의 초기부터 있던 걸 지금 넣으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또 들고, 또 안드로이드 쓰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주변에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 보면 위젯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냥 요즘에 샤오미 폰 이런 거 보면 다 그냥 아이폰처럼 써요. 또 애플이 하면 다르려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안 봤고 그 위젯을 홍보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근데 역시 영상을 잘 만드는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요. 발표도 편집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발표하는 영상 치고 되게 그 영상 자체도 잘 만들었고, 그리고 위젯은 안드로이드 위젯과 약간 다른 거는 그 위젯이 있는 공간에 위젯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거? 그 정도? 그거는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것도 써봐야 아직 베타니까 써보기 전에는. 저도 안드로이드 쓸 때는 위젯을 안 썼거든요. 처음에는 뭐 음악 정도 쓰다가 어느 순간 그냥 알아서 재생되고 거 볼 필요조차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위젯을 안 쓰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편해질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iOS 14 출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13이고 14가 나오면 그 위젯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위젯이 다 왼쪽 화면에 몰려 있잖아요. 네네. 한쪽 왼쪽 빼야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앱을 보여주는 그쪽에다가 넣겠다 이런 건데 위젯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있는 앱 드로워, 앱 서랍, 어플리케이션 서랍을 이제 앱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또 뭐 머신러닝으로 자주 쓰는 거 모아주고 뭐 알아서 모아주겠다. 그래서 홈화면에서 지우고 거기 깔끔하게 보니까 거기서 봐라 뭐 이런 느낌. 근데 전 별 의미가 없는 게 전 화면이 하나거든요. 폴더에 다 집어넣으세요? 아니요, 앱을 그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폴더에 당연히 앱은 있죠. 애플을 뭐 세팅이나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있는데 홈 화면에 있는 앱 이외에는 거의 안 써서. 저는 근데 약간 패턴 자체가 위젯도 거의 안 쓰고 약간 컴퓨터 쓰듯이 아이패드 쓰듯이 쓰고 있어서 앱을 안 찾거든요. 그냥 무조건 안 찾는 게 아니라 검색하는 검색으로 그냥 그 아이콘으로 찾으면 너무 힘들어서 이미 포기 상태고 화면은 거의 버린 상태고 항상 그냥 서치바로 가서 거의 그렇게만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편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다운하면 바로 안드로이드 똑같고. 그래서 또 만들려면 좀 일찍 만들지. 지금은 이제 검색하는 시대인데 앱이 너무 많아서 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앱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뭐. 저는 이게 이제 들어온 이유가 어쩌면 그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얘네가 A4부터 막 숫자 붙이면서 A12까지 왔잖아요. A12 칩부터
안 쓰는 기능들이 있으면 CPU의 특정 부분을 쉬게 하는 그쪽 연산을 아예 안 하게 해서 네네네네. 배터리 아끼겠다 뭐 이런 걸 넣었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 배터리 라이프였거든요. 꾸준하게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던 게 이거였으니까 아마 근데 위젯을 쓴다는 거는 진짜로 멀티태스킹을 해주겠다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화면 하나만 보여주고 요것만 봐야 돼 해서 뭐 얘네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가끔 돌아가는 거지 멀티태스킹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네네. 위젯이 들어가면 결국 그걸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배터리 라이프를 보장할 수 있을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배터리 라이프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었겠네요. 예.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그렇죠. 위젯 많이 넣고 앱 많이 깔수록 안드로이드는 배터리가 광탈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나왔잖아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애플은 그걸 아예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걸 지켜왔던 거고. 그렇죠. iOS가 배터리가 오래간 이유는 CPU가 계속 놀아서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안드로이드처럼 뒤에서 뭔가 계속하고 누가 앱을 설치하면 그 앱도 뒤에서 뭘 하고 했으면 네. 이 정도 배터리도 사실 지금 나온 폰 중에서 제일 작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건 CPU를 일을 안 하게 하기 때문인데 그걸 기다린 건지 아니면 뭐 꼭 만들고 싶었던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능이 들어간 건 그런 기반이 생기니까 네네.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아이폰 위젯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왜냐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 일반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따져서 그냥 안 이뻐도 막 쓰잖아요. 근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그 쓸데없이 폴더를 색깔별로 모아놓고 막 이러게 쓰잖아요. 그런 것도 하죠. 약간 그런 이쁜 걸 많이 하니까 위젯이 나오면 그냥 첫 화면은 앱이 없고 막 위젯으로 이쁘게 꾸미는 용도로 쓰는 것 때문에 아이폰에 더 맞을 것도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낙연님처럼 검색해서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위젯 한 화면에 깔아놓고 나머지는 다 검색해서 쓴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옛날에는 맥에도 위젯 있지 않았나요? 지금은 오른쪽 아직도 있어요. 사이드바에 대시보드로 가면 있는데 대시보드 안 사이드바에도 쓰죠. 있잖아요. 사이드바에도 있고. 위젯이 약간 그 사이드바처럼 통일됐었죠. 옛날에 옆에 페이지가 따로 있었잖아요. 아닌가? 대시보드라는 영역이 있고 네네. 그거 아직도 있을걸요. 스페이스가 따로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을걸요? 그거 세팅치에서 살리면 살아날 거예요. 전 꼭 들어가서 그 스페이스를 없앴는데 그거 아직도 제일 있네. 잘 쓰던 게 시계였는데 3개 시간. 근데 지금도 저도 그거 봤는데 애플 그 광고에 보면은 그 시계 위젯이 멋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시계 봤어요. 멋있어. 그냥 쓸데없이 멋있어. 아니 애플 앱들은 다 예뻐요. 네, 표현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그 8칸 차지하는 이렇게 시계 딱 4개 나오는 게 되게 쓸데없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날씨 앱도 되게 예쁘잖아요. 비 올 때 막 뒤에 배경에서 천둥 치고 있고. 아, 되게 예쁜데 되게 쓸데없어. 쓸모가 없어. 기능이 좀 부족해서. 아니죠. 예쁘면 신미감이 있는데 왜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또 iOS의 그거 중에 하나가 저 이거 진짜 불편했는데 전화 오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뭐 트위터 하고 있는데 전체 화면으로 받기 싫은데 맞아. 안드로이드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니 안드로이드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제가 넥서스 1 때 썼을 때는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전 지금 위에서 내려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폰은 이제 위에서 살짝 푸시처럼 살짝 내려와서 거기서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게 바뀌어서 이제 내 컨텍스트를 해치지 않는다. 네. 아이폰까지는 뭐 봐줄만해요. 아이패드도 똑같아서 이 큰 아이패드, 화면을 맞아. 그냥 다 가려서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뀌었죠. 저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뭐 사이드카를 쓰든지 아니면 뭐 행아웃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과 회의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누가 전화했는지가 딱 보이는 거죠. 아, 그쵸, 그쵸. 글씨가 엄청 커지니까. 그 저는 그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맥에서는 그러니까 iOS는 모르겠는데 맥에서는 요 옵션 키 누르고서 위에 사이드바 키 클릭하면은 노티피케이션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행아웃이나 줌 할 때는 항상 그거를 일부러 스크린샷 할 때는 무조건 하긴 해요. 그 위에 그러니까 있는 두나 디스터브를 예. 키는 거죠. 네, 예. 방해금지 모드 켜는 거라 사실 그렇게 네. 안 하고 누른 다음에 스크롤해서 방해금지 모드 켜도 되긴 하죠.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거 했던 이유가 원래 뭐 그
행아웃이 이건 때문은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발표 같은 거 하면은 항상 뭔가 발표를 할 때 뭐가 뜨니까 그쵸. 그런 게 싫어서 스터디할 때나 그래서 그때 이런 거 팁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맥OS가 10인가 13부터 전체 화면이 되면 자동으로 Do Not Disturb가 켜지게 그래서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요? 네. 아무튼 애플이 얼마나 발표할 게 없으면 이런 거 전체 화면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다고 이게 메인 발표 내용 중에 하나일까 싶을 정도?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다들 되게 옛날부터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던 게 고쳐진 거긴 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전화 받을 때 네. 약간 스팸 전화 확실할 때 그걸 끊고 싶은데 네. 그 끊는 게 없고 뭐라고 해야지? 그 눌러서 뭐 1시간 뒤 이런 식으로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좀 종료 있는데? 종료가 있나? 이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입력하고 있는 중간에 오면 네. 꼭 스와이프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건 내가 입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스와이프로 해야 확실하게 이 경우는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야지 끊어지고 네네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화면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꺼진 상태에서 하면 그 통화냐 종료 버튼 둘 중 하나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종료 버튼 누르면 되고. 팝업으로 바뀌면서 통화랑 종료밖에 없으니까 심플하게 바로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번에 특이하게 나온 거는 앱 클립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NFC나 뭐 QR 코드 인식했을 때 아니면 특정 상황에 URL 링크했을 때 이제 심플한 앱이 앱스토어에서 내 안 깔았는데 실행할 수 있는 요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는 순간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 2년 전에 발표했던 그거구나. 그렇죠. 딱 그거죠. 근데 약간 다른 건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쉽게 빠른 버전으로 설치해서 맛보기 하는 느낌으로만 있었는데 애플은 반대로 요거를 이제 QR 코드 인식하거나 뭐 이런 NFC에서 뭐 딱 했을 때 바로 그게 뜨니까 앱스토어에 안 들어가도 돼서 그게 장점이긴 한데 또 여기서 이제 애플만의 그 이 폐쇄성이 또 드러나는 게 그럼 앱을 어쨌든 요즘 서비스는 뭔가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차를 타려면 뭐 가입을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애플 로그인. 거기서 애플 로그인으로 바로 할 수 있다. 애플 페이로 바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요건 애초에 애플 페이랑 애플 로그인 쓰는 소수의 앱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유도하는 거죠. 애플 로그인 써라. 어차피 이거 설치하고 다른 데서 막 그쵸. 가입하고 있을 시간이 있겠냐. 줄 서 있는데 이미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애플 로그인으로 그럼 이 서비스를 미리 가입해놔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그 설명에서 보니까 내가 가입을 안 했으면 알아서 계정 생성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애플 로그인으로? 그럼 우리가 뒤에 서버가 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어차피 애플 로그인이 그 아무한 이상한 이메일로 가입이 되잖아요. 나인지 추정할 수 없게. 그래서 그런 거 다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가입까지 한꺼번에 시켜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겠네. 아무튼 아이폰에서 드디어 픽처 인 픽처 동영상 재생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안드로이드나 하니까 이미 되고 있던데. 예, 그렇죠. 얘네가 아이패드에선 됐는데 아이폰에서는 안 됐잖아요. 아이패드에서 그것도 지원하는 앱 일부만. 예, 그러니까 영상에서 다 사파리나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안 됐는데 아이폰은 아마 또 화면 크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되게 불편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상 보다가 문자 오면 넘어가면 다 멈추고 뭐 그렇게 중요한 영상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뉴스였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하면 그나마 소리가 들어지고. 예, 프리미엄이 아니면 아마 PIP도 안 돼, 픽처도 안 될 거예요, 또. 그럼 아무 쓸모 없잖아요, 애플의 기능은. 유튜브 입장에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다른 앱을 쓰면 이 세상이 지금 유튜브 세상인데. 그렇죠. PIP로 애플 무비에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요즘 세상에. 뭐 팟캐스트도 있고. 팟캐스트 같은 거는 PIP 아니어도 그냥 소리는 어차피 백그라운드 팟캐스트 되잖아요.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애플 팟캐스트를 그렇죠. 썼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냥 유튜브 세상인 것도 맞고 그런데 구글이 프리미엄이어도 PIP를 안 해줄 것 같아요. iOS에서는 안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유튜브 앱에서는 아이패드에서 PIP 안 해줬죠. 그러니까 그것도, PIP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유튜브는 iOS에서는 의미가 없네. 그래서 의미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로 오세요. 안드로이드는 됩니다. 저는 프리미엄 쓰면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몰랐는데 iOS만 쓸 때는 이런 게 확실히 반갑죠. 내가 안드로이드로 옮길 생각이 맞아요. 없으니까. 근데 안드로이드랑 동시에 쓰는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애플이 뭔가 엄청난 걸 내놨다 이런 생각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레일즈 공부하고 레일즈 쓸 때 좋았던 점이
거의 모든 신기술이 레일즈에서 거의 처음 적용했거든요. 웹쪽 기술. 네, 웹쪽 기술 뭐 그때 뭐 지금은 너무 당연한 그 미니마이즈 하는 거 JS랑 그런 거 그런 거 다른 애들은 거의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잘 안 할 때도 레일즈는 그냥 자동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파일 이름에 해시 넣는 거 이런 거 다 했었는데 그때 좋았던 점이 딴 거 모르겠고 레일즈만 하고 있으면 그런 걸 그냥 습득할 수 있었어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iOS랑. iOS가 예전에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적용된 걸 iOS가 뒤늦게 하니까 안드로이드 쓴 사람 내가 별 노력을 안 해도 이런 새로운 모바일 트렌드를 몇 년 전에 이미 뭐 체득이라 그래야 되나? 경험하고 있었고 그쵸. iOS가 이거 나왔을 때 그냥 인식을 하는데 iOS만 쓰던 사람들은 반대로 이런 위젯이나 이런 장점을 이제 체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애플한테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건데 애플이 어쨌든 자기만의 색으로 이걸 다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아직 그쵸.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픽처인픽처도 저는 배터리 때문에 계속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걸 넣는 순간 아이패드 배터리가 쭉쭉 줄기 시작할 텐데 아이패드는 해줬잖아요, 피. 그러니까 아이패드도 그게 가능해지니까 그제서야 한 거지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마 못해도 배터리 시간 1시간은 그냥 날려 먹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 아 이거 이번에 확실히 제일 좋은 거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왜 핵심인데 메인으로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월렛 통해서 차 문을 열 수 있게 디지털 카키라는 걸 만들었고 이거 이제 BMW 네네. 다음 세대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에도 소나타부터 뭐 자기들 앱을 통해서 블루투스 뭐 그런 네네네. 걸로 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현대 앱을 깔아야 되고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이건데 이제 애플의 이 플랫폼 파워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 다 여기에 끌어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게 뭐 어떤 자동차 키에 대한 표준이 마련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 그러니까. 업체들이랑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 보면. 안드로이드 쪽에는 없는데 아직. 근데 이제 들어가겠죠. 뭐 그렇게... NFC 통해서 하는 거라서 네. 안드로이드가 하려면 더 미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표준을. 그건 왜냐면 삼성이랑 현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 그렇죠. 근데 그쪽은 약간 지지부진한데 애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차를 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됐었잖아요. 테슬라쯤 될 때 겨우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테슬라도 있었고 현대차도 한 몇 년 그러니까 전부터. 그러니까 테슬라 이후에 이제 그쵸. 나온 거지. 어떻게 보면 막 예전부터 이게 되게 좋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은 저 나라가 저기서 테슬라가 저렇게 했네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해서 이걸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핸드폰에 녹여보자 이 생각까지 가는 데는. 테슬라도 정확히는 핸드폰으로 여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그렇죠. 테슬라 차키가 따로 있고 핸드폰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요. 아, 네, 왜냐면 차키가 따로 있고 심지어 모델 3는 싸구려라고 차키도 안 주고 무슨 카드로 줬어요. 실물 카드로. 예. 그랬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 열고 이런 거만 했지. 근데 이번에 애플 이 디지털 카키는 핸드폰을 차에다 놔두면 이게 차키로 해서 시동도 걸고 운전도 할 수 있는 좀 더 진보된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절대 핸드폰을 차에 놓고 잠깐 내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장점은 있어요. 이게 애플도 말했는데 그 현대 것도 차키를 공유하는 기능이 됐거든요. 애플도 공유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렛 맡기거나 뭐 이럴 때나 혹은 가족 중에 누구한테 줄 때 차키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요. 임시로 며칠간 뭐 며칠 이렇게. 그 휴대폰한테요? 네. 휴대폰끼리? 네. 그래서 그 우리 미국 갔을 때 이번에 테슬라랑 막 이런 거 빌렸을 때 튜로라는 앱 썼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막 이렇게 키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카키 괜찮았어요.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저도 약간 좀 느끼는 게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플페이 이제 한국에 된다. 그게 포기해요.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메인 발표에 들어가면 약간 좀 되게 기쁘지 않을까? 그걸 왜 해줘요? 중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망상입니다. 애플 실리콘 쓰는 애플 맥이 더 빨리 적용될 것 같아요. 한국 애플페이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게 나오면은 되게 다시 또 막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조금 CP 말처럼 요새 재미없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딱히
크리티컬하게 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뭐 맥이나 iOS 사용하는 패턴이 너무 고정화돼 버려서 기다리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저도 좀 그런 게 생겼고 이번에 저는 다른 핵심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지도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거쳐서 목적지로 가는 기능을 지도 앱 중 최초로 넣었는데 한국에선 별로 의미가 없죠. 아니 뭐 한국에서도 아니요, 이게 아니라 애플 맵으로만 되니까. 그러니까 애플 맵도 그런데 사실 이런 기능은 팀앱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게 낫지. 이걸 OS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앱 이거 사실 따지면 그 요즘에 그 MS 담당자가 뭐라 그랬잖아요. 이거 독점 그거 IE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플 구글이랑 지도 앱들이 있는데 애플 자기 앱에다 넣었는데 이거를 이런 앱은 메인 발표할 때 할 거리가 되나. 근데 뭐 이제 잘 안 쓰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전기차 이거는 사실 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전기차 타는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충전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리고 테슬라는 당연히 이미 내장돼 있고 사실 그쵸. 현대차 같은 거에도 내장되는 게 제일 좋아서. 근데 애플 카플레이 뭐가 있었는데 발표한 게 그게 카키였나? 기억은 안 나네요. 카플레이는 이제 뒤에 배경 바꿀 수 있게 됐고. 아 맞아요. 엄청난 거예요.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어요. 되게 보면서 이제 저 정도를 신기술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추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성형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스마트폰 쓰면서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슬슬 다 부딪히고 있잖아요. 인텔에서 어느 암으로 순간 바꾸는 거. 뭐 그런 거나 그런 것도. 결국 저도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못 하게 될 정도로 이게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거나 아니면 진짜 더 넣을 게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발전을 이미 많이 했죠. 이제는 뭐 이 다음에 바라는 건 안경에 들어가는 거 정도는. 네, 뭐 그런 식으로 기계의 형태가 바뀌는 거를 다 기대하고 있지. 기능은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다들 생각하는 상황이라 그냥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아는 게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찾아내는 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CP가 아까 말한 디지털 카키 같은 게 엄청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휴대폰이 개인을 인정한 수단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핀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짧은 패스워드로 이걸 인증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핀 앞에 사실 개인 인증,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 휴대폰이 진짜 네 거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가면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간단해진 건데 카키 같은 것도 사실 그런 컨셉으로 이 휴대폰이 너라는 아이덴티티를 인증함으로써 그게 합쳐지면서 그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예, 그런 포인트들이 된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카키는 보면서 전 그 생각했어요. 이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렇긴 하죠. 차도 못 몰고 맞아요. 집도 못 들어가고. 신용카드도 싹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이런 애플페이 쓰는 사람들은 저거 없어지면 이제 뭔가 무고자가 되는 건가? 무연고자 뭐 이런 게 되는 건가? 근데 저는 이번에 그건 제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이제 타임머신 백업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아이폰 SE를 아이폰 SE 세대로 바꾸면서 거기에 뭔가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나오면서 이걸 찍어서 연동을 시키면은 네네. 바로 이전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그래서 그게 이제 클라우드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쓰면은 뭐 휴대폰 잃어버려도 그게 완전히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보장만 된다면은 바로 새 거 사서 예, 그렇죠. 오히려 더 그래서 빨라지지 않을까? 아이클라우드 이용해가지고 그 핸드폰 당연히 막아버릴 수 있고 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잃어버린 순간이죠. 그렇긴 하죠. 그때부터 복구하는 시간까지 데이터를 이전하려면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 폰은 지금 없고 일단 폰을 사야 되는데 투팩도 안 되고 카드가 없고 폰을 이제 동공에 이식하고 해야죠.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든가 뱃속에다가 디바이스 넣고. 그래서 근데, 약간 아까 말한 디지털 카키 뭐 인증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WWDC 바로 다음쯤에 타이밍이 요상하게 SK랑 통신사들이 하는 패스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요즘에 그 핸드폰 본인 인증하다 보면 꼭 나오는 앱이 있거든요. 깔라고 PASS. 네네 거기 앱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면허증을 거기에 등록해서 할 수 있게 나왔다는 기사가 또 바로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럼 이게 애플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것까지 되면 자동차 운전할 때 면허증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맞아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물리 면허증을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전에 있었고 그게 앱으로 바뀐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 통신사 통해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통신사는 개인 인증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거 좀 애매하네요. 아이들도 인증 수단 이런 거 등등 생각하면 스마트폰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물리 카드를 폐지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정부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 기사가 올해 초부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에다가 면허증을 집어넣고 원래는 면허증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그럴 필요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CP 말한 것처럼 그게 맞춰서 나왔나 보네, 다시. 뭐 이렇게 시점이 되면 비슷해. 차량 등록증도 넣어뒀으면 좋겠다. 그건 모르겠어. 차량 등록증 쓸 일 없잖아요. 어차피 그 근데 그 카피에서 차 안에 이미지로 차 안에 꼭 넣어놓잖아요. 넣어놓으라는 게 이제 법이잖아요. 왜요? 아 그래요? 그러래요. 예,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차이 없는데? 차에다가 꼭 넣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뭐 이제 차에 불났다. 그럼 타서 사라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백업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봤던 것 중 하나죠. 그거 하고 또 다음 애플이 은근 한 건 많아요. 예,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암으로 넘어가겠다고. 정확히는 애플 실리콘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계속 애플 실리콘. 맥 OS도 이제 예, 그렇죠. 맥 OS가 아니라 맥OS 넘어가기 전에 그거 아이패드에서 재밌게 본 게 그 두 개만 하자면 검색 창에다가 글씨 쓰면 인식해서 입력해 주는 거랑 에어팟에 그 스페이셜 오디오 기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5.1 채널 같은 거 보면서. 보면 이제 가상 하는 거랑 게임 같은 거 할 때 가상이 된다 이건데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를 해주겠다 이건데 문제는 애플에 게임이 별로 없죠. 재밌는 게. 그래요. 윈도우에서 쓰면 되죠 그 에어팟을. 그거는 에어팟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나 맥에서 해주는 거예요. 에어팟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에어팟 발표할 때 했는데 그거. 예, 에어팟에 그 기능이 들어가는데 아이패드에서만 돼요 지금은. 이게 또 왜 그러냐면 화면을 보고 있는 곳에서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왼쪽 귀를 계속 따라오면 더 이상 그 순간 공간감을 잃어버리거든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도 더 멀리 다른 쪽에서 들려오듯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랑 화면을 돌렸을 때 화면을 따라서 소리가 또 움직여줘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이패드하고 에어팟에서만 될 거예요. 이거를 뭐 확대해도 아마 에어팟 혼자서 이거를 해주는 기능은 없을 것 같아요. 애플 펜슬 그거 신기하더라. 걔들은 스크라이블 그렇게 부르던데 그냥 그 검색창 말고 애플의 공식 그 텍스트 필드라는 컴포넌트 쓰는 모든 입력창에 다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영어랑 중국어까지만 된다고. 한국어도 돼요. 거기 근데 나온 거 보면 영어랑 중국어를 영어 쓰다가 중국어 쓰면 바로 인식된다고. 그러니까 데모에서는 영어랑 중국어만 했는데 얘네가 그 공식 지원한 것 중에 여기가 한국어가 없었나? 약간 다른 거 같은 게 이거 애들이 말한 건 그거예요. 필기 인식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인식할지 한국어를 인식할지 정해버리잖아요. 근데 영어랑 중국어는 섞어서 섞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섞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걸 목표로 하고 있겠죠.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랑 뭐 러시아어는 좀 생긴 게 비슷한 글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한국어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 굿노트나 이런 거 보면 한국어도 은근히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애플은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게 이번에 근데 번역엔 한국어가 없는데 뭐 하나에 한국어가 있어요 이번에.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유튜브를 보면은 번역에 한국어가 있었네. 음성 인식 기능이 엄청 완벽하잖아요. 영어 쪽은 거의 그렇죠. 백인 남성의 음성 인식 거의 100% 완벽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한국어의 인식 수준을 생각하면은 결국에 그게 떨어지는 차이에 따라서 이게 일정 뭐라고 하지? 스레셜드를 못 넘으면은 사람들이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딱 정해져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 잘 돼도 뭔가 잘 안 되면은 좀 만족하지 못해서 안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한국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쉽게도.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글씨 인식, 필기 인식 관련된 기능들이 막 추가되면서 노트 앱이 또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좋겠네요. 굿노트를 제가 쓰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iOS 14에서 다시 노트로 넘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어 안 될 것 같아. 지금 애들 공식 뉴스룸에 그러네요. 스크라이브 이니셜 처음에는 영어랑 그 한자 중에 간자체랑 번자체가 지원되고 믹스드 차이니즈 잉글리시 딱 여기까지만 써 있어요. 그럼 아직 한글은 안 되는 거네요.
한 iOS 한 20쯤에 이제 해주지 않을까. 뭐 20이요? 20이라도 되면 뭐 그때까지 쓴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윈도우 스타일로 14에서 20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리고 얘는 뭐 계속 우린 프라이버시 신경 쓴다 하는 거는 뭐 언제나 애플 쓸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니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한다는 거. 그렇죠. 그거였던 것 macOS 같아요. 가면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혁신적이긴 하죠. 요즘에 근데 인텔 사람들이 이제 인텔이 발전을 안 해서 그런다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 AMD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 그 X86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한계가 혹은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암 쪽이 워낙 뭐 병렬 처리나 뭐 이런 거 저전력 이런 것 때문에 각광받고 있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MS도 그래서 서피스 고 프로인가요? 그걸로 암 아키텍처의 그 컴퓨터를 내놨거든요. 미리. 근데 지원하는 앱들이 많이 없어서 실행은 되는데 엄청 느린. 그러니까 애플로 치면 애플이 말하는 뭐 그 로제타나 뭐 이런 거 동시에 할 수 있긴 한데 엄청 느리대요. 그래서 약간 윈도우도 시도하고 있고 애플도 시도하고 있어서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예, 전 이거 약간 이쪽에 애플이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 보면 iOS랑 아이패드랑 macOS가 다 점점 같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macOS 빅서라고 하는 거 공식 버전은 11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OS 10도 아니고. 그래서 11.0으로 드디어 넘어가는 건데 사실상 바뀐 건 UI 정도인 것 같고 iOS 7 같은 유저 UI로 확 그 정도에서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패드 거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됐고 iOS 거 다 갖고 올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macOS를 만드는 팀이나 iOS 만드는 팀이나 하나의 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런데 CPU를 인텔과 ARM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ARM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이익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약간 내연기관 자동차랑 비슷한데 볼보 같은 경우가 2021년부터는 내연기관 아예 안 만들겠다고 하고, 엔진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회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 볼보는 2013년인가 그때 이후로 개발을 중단해 버렸대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도 작년부터인가 개발을 중단한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냥 있던 것만 우려서 팔아먹겠다. 이쪽 엔진 더 이상 R&D 안 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깔끔하게 전기차만, 넘어가죠. 네, 근데 전기차만. 현대나 뭐 이런 데는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면 핵심 인력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회사의 핵심을 두 개로 유지하면서 이제 역량을 집중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애플도 한쪽으로 집중하면 애플의 그 모든 라이브러리 뭐 우리가 말하는 C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인텔이랑 같이 지원하기보다 그냥 ARM에 맞춰서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코어 iOS랑 라이브러리를. 맥이랑 다 똑같이 그쵸. 맞춰 있다는 거죠. 그럼 이 iOS라기보다 아이폰은 원래부터 계속 ARM이었어요. 잘 몰라서. 예. 그냥 처음부터 계속. 예. 그 아이폰 처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발표할 때 iOS가 왜 다른 모바일 폰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애들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하면서 이게 macOS 기반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랑 비슷하게 결국 기반이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서 약간 기기 특성에 따라서 분리됐던 OS들을 지금 다시 합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미래가 더 이상 그 X86 CPU 쪽 아키텍처 그쪽에 없는 것도 영향을 큰 것 같아요. 자동차로 치면 미래는 그냥 딱 봐도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그 플래시랑 자바스크립트 그 HTML5랑 또 비슷한 느낌이죠. 플래시 뭐예요? 플래시 애플이 지원 안 했잖아요. 플래시. 아, 네, 딱 봐도 쟤는 죽을 것 같고 이쪽이 유망하면 네네네. 약간 이르게 우리가 바꿨더라도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인텔은 끝난 건가요? 인텔도 만들면 되죠. 인텔이 X86이 아닌 걸 만들면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성능 문제도 있는데 네. 딱 이 기사 뜬 시점에 슈퍼컴퓨터 기사가 하나 떴는데 암 아키텍처로 만든 칩으로 만든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1등을 찍었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만든 건데 원래까지는 아니었는데 원래까지 1위는 미국에 있는 뭐 서비스 슈퍼컴퓨터라는 애가 그 148 페타플롭이었대요. 근데 일본에서 이번에 후찌츠랑 만든 게 요거보다 2.8배 강력한데 암칩 기반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상이 바뀌는 느낌에 있는 거죠. 진짜 X86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 같은 게 있긴 있나 보네요. 뭔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오히려 X86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도 이쪽은 잘 모르지만 이제는 ARM 프로세서가 각광받는 시대가 됐고, 마침 이 ARM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있는 회사를 손정희가 투자한 거죠. 그 몇 조. 소정이 예. 네네. 암홀딩스. 예, 거기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애플이 만들면 그쪽에 라이센스비를 주긴 해야 되나 봐요. 설계랑 별도로. 그러니까 큰 흐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윈도우 데스크탑도 암호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애플이 그러니까 윈도우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지금 예, 서피스 고 프로인가? 프로 X 그거 만들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10 on ARM이라고 하는 게 또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거 용으로 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직 불편하긴 하지만 윈도우도 이제 윈도우는 내놓고 둘 다 지원하면서 네, 오래 네. 빨리 가는 거고. 그럼 가는 진짜 거고. 데스크탑의 CPU 시장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암이 데스크탑 CPU로 팔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조립 PC 만들 때. 네. 사실 데스크탑이라고 보기보다 뭔가 컴퓨터의 모든 게 암으로 네. 절대 다수가 암으로 넘어가는. 우리도 조금만 있으면 AWS에 떠가지고 그거 더 싸서 그거 쓰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네네. 전 요즘 실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짠 뒤 람다에서 내 로컬에 있는 걸 람다에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냥 파일만 업로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되는지 그냥 이것저것 실험해 보고 있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다 가버릴 수도 있죠. 이번에 요 빅서에서 나오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MS랑 애플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윈도우즈는 그냥 8 나오면서부터 그냥 모바일도 8으로 뭐 이거를 아예 하고 그걸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그렇게 딱 출시 아예 해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보다 이게 결국 최종 방향이야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 방향을 딱 걸고 네네. 그쪽으로 계속 거기만 집중해서 윈도우즈 10에서 점점 이제 빛을 보고 있는데 애플은 iOS, iPadOS, macOS를 조금씩 합치다가 이제 점점점 합쳐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거 보면 근데 윈도우즈 10이 처음에 그거 했다가 거의 망한 거 아니었어요? 저 망했죠. 망했죠.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MS가 모바일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네. 모바일 OS는 아예 접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올 서피스 듀오라는 폰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나오고 대신 그 모바일과 PC의 통합을 안드로이드를 윈도우가 잘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죠. 제가 유튜브에도 찍어놨는데 안드로이드 폰 쓰면 윈도우에 이제 애플 그 동기화되듯이 메시지 다 뜨고 카피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아예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죠. 됐군요. 우리가 모바일 못한다 생각하고 오늘 접근 방식이 그런 부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플은 요거 조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네, 발전시키자 네. 약간 이런 걸 취했다면 윈도우즈 MS 쪽은 이제 저게 우리가 갈 미래니까 일단 그쪽으로 그런 돌진 건 약간 이런 느낌? 재밌긴 하네요. 약간 한국에서도 네이버랑 카카오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사업 접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걸 네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비교되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거 발표하면서 아이맥이 새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소문은 올해 말에 아이맥 그 작은 버전이 네. 디자인 바꿔서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걸 작다는 보면서 거는 인치가 작다는 21인치. 24인치라고는 했어요. 24인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사면은 바보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일 걱정이 개발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애플도 이거 하면서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발표하고 뭐 도커 지원하고 리눅스도 깔 수 있다 막 이랬는데 맥에서 누가 리눅스를 깔아서 써요. 왜냐면 그게 다 되잖아요. 라이브러리 다 됐는데 결국 이거 버추얼라이제이션 하고 하겠다는 거는 이 암용 그 라이브러리 C로 치면 마이스케일 드라이버 뭐 이런 거 다 C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컴파일을 못 시켜줘서 리눅스에 깔고 이쪽에서 개발 막 둘이 링킹해서 하라는 건가? 이 생각이 들고 트윗 중에서도 그런 개발자들 우려하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예. 분명히 스크립트, 파이썬, 뭐 루비 이런 걸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분들은 이번에 좀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루비나 뭐 자바 여기까지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그냥 잘 언어 될 것 바꾸면.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오래전에 만든 뭐 C 라이브러리, 오픈 SSL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리눅스에서도 막 X86, 네, 네, 32비트, 60막 다 새로 깔아야 되는 애들.
그쪽이 건드려질 거라 그쪽은 또 발전도 느린데. 그래서 제가 어젠가 봤던 뉴스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RM 프로세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오픈소스 쪽에서 뭐 대표적으로 블렌더, 크로미움, 일렉트론, FM100 이런 데다가 패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예 자기들이 돈을 직접 인력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쪽 오픈소스를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그 맥용 그 ARM 새로운 애플 실리콘을 지원하는 패치를 이제 그쪽에 직접 구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게 WDC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딱 개발자 입장에서 걱정이고 사실 애플이 뭐 로제타 2나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보면 일반 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는 그 프로 서피스 프로 X에서 했던 게 네네. 그냥 그 인텔 그거 그러니까 인텔 CPU에 맞춘 거를 이게 ARM 프로세서에 띄울 때 약간 유틸라인 뭐라 그러죠? 랩핑처럼 해갖고 실시간으로 돌리는 개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크롬도 압력이 있대요 소스가. 네네. 그걸 빌드해서 쓰면 엄청 빠른데 그냥 일반 크롬 받아서 쓰면 거의 엄청 못 쓸 정도로 느리다 그러거든요. 근데 애플은 지금 발표한 거 보면 로제타 같은 경우는 미리 변환해서 실행하는 거라서 적어도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앱은 어느 정도 쓸만할 것 같고 예. 뭐 엑셀이나 뭐 어도비나 이런 큰 앱들은 또 2년 있으니까 예. 그 사이에 전환해가지고 이미 그 어도비 쪽하고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좀 자기들 입장에서 큰 파트너들은 미리 연락해서 하니까. 근데 보면서 이게 또 맥은 게임은 또 버렸구나. 원래 게임은 안 됐죠 이제. 그쪽은 그냥 아이패드 게임으로 먹고 살려나 보다. iOS 게임이라. 아니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도 예. 유니티가 애플 그거 암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어 이번에. 맞아. 그젠가. 그럼 요즘 게임 웬만한 거 다 유니티인데. 그러니까 뭐 롤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냥 그쵸. 간단한 게임 정도는 다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 그런 거는 분명히. 근데 지금 사실 메탈 나오기 전까지 오픈GL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메탈이 아직 다이렉트X만큼 잘해주냐 하면 또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먼 것 같아요. 게임은 아직까지도. 아이맥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자 아닌 사람 저는 사도 된다고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 지금 맥 미니 디벨로퍼 베타를 기기를 팔아요. 그거 $500인가 예. 하고 나중에 반납해야 된다면서 네네. 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500 다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보증금이 아니라 그래도 500이면 맥미니보다 싸니까. 그런데 맥미니가 너무 비싸. CP가 얘기한 거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ARM 프로세서가 달린 아이맥이 나와봤자 개발용으로 좀 힘들 것 같아 당장은. 그러니까 뭐 쓸 수는 있는데 내가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이제 블로그에 쓸 거리는 많아지겠죠. 그런 MySQL 설치하기만 해도 뭐 몇 페이지 나오고. 아마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도커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괜찮았어요. 그냥 MySQL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도커를 띄우자. 만약에 이게 네이티브처럼만 되면 네네. 배터리를 지금처럼 진짜 막 한 시간에 20%씩 쪽쪽쪽 빨아먹지만 않는다면 지금 도커는 막 CPU 엄청 먹잖아요. 뭐 가끔. 켜놓기만 해도 애가 막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러면은 아예 개발 자체를 도커에서 해야 되는데 왜냐면 로컬에서 아무것도 못 돌려요. 그러니까 PG나 MySQL 드라이버가 없으면 MySQL은 그쵸. 이쪽에 띄우더라도 예. 드라이버가 여기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 얼라이어스를 거는 거죠. MySQL로 실행을 하면 도커에 있는 MySQL이 떠진다거나 그렇게는 호출을 안 하지 않아요. 완전 프로세스처럼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도커를 써도 결국에 엄청 좋은 그 중간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커가 잘 돌아가지고. 리눅스에서 도커를 돌릴 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이 이걸 어디까지 지원해 주느냐 네. 이 문제가 남겠죠. 도커도 암으로 돌진 않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리눅스 기반의 그렇겠죠. 프로세스가.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나마 한 가지 희망, 아주 신라 같은 쌀 한 포대기에 한 알 정도의 희망은 맥 OS가 어쨌든 유닉스에서 출발했으니까 네네. 리눅스도 유닉스의 특성을 많이 타고 있고 그럼 뭔가 윈도우즈보단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진짜 하잘것없는 희망 하나 있는 거. 약간 좀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암이 도입되면 맥 개발 환경도 알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이래서 맥으로 개발 못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 그게 코드 스페이스였나요? 네네네. 그게 더 뜰 수도 있죠.
결국 여기서밖에 못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MS가 다시 파일을 많이 가져갈 수 있죠. WSA 같은 것들이 네, 잘 맞아요. 되면 그것도 뭐 별로라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개발자의 미래는 윈도우에 있다니까. 계속 말했잖아요. 윈도우로 개발해야 될 것 같다고 왠지. 근데 약간 WSL도 그럴 수도 있어요. 별로라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리눅스 배웠던 게 사실은 윈도우에다가 코 리눅스라고 하는 가상머신 비스무리한 뭔가 있었어요. 가상머신보다 좀 더 가볍게 리눅스를 돌릴 수 있는. 시그윈 말고요. 지금 시그윈 말고 좀 더 리눅스 같이 돌 건데 걔도 아마 그 약간 배포판이 아니었나 모르겠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배포판을 올리는 건지 독자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WSL이 그만큼은 가벼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되는 제가 맥이 갑자기 ARM 깔았는데 기존 개발한 게 다 먹통된다고 하면은 이게 선택지로서 이전 맥을 쓸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알아볼 건지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개발자들 제일 멘붕일 것 같은 말인데 회사 입사했는데 암 맥이 나왔어. 난 도대체 어떤 걸 받아야 될까? 암 맥을 받았는데 개발을 못 하겠어. 심지어 이전 거는 뭐 다 내려버리고 홈에서. 제가 내년 3월에 노트북을 회사 걸 바꿔요. 아 그래요? 그때 바꾸실 거예요? 암으로? 그때 암으로 가야 제가 살 때 괜찮지 않을까요? 그때 암으로 갔는데 개발을 하나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딜버트처럼 살아야지. 네.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2020년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은 뭐 별다른 건 없겠네요. 맞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날 하시콤프도 같이 했어요. 하시콤프에 이제 컨퍼런스 하시콤프도 같이 했고 뭐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좀 한 게 재밌었습니다. 있어요? 저도 잘은 하시코프의 이슈는 뭐예요? 사실 둘 다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들은 걸로는 일단 콘솔이 아니라 그 뭐지? 그 우리 벌트 클라우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시코프 공식으로. 정확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시콤프 진행하고 나서 0.13 테라폼 0.13 베타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뭐 잘 좋은 게 있어요? 글쎄요. 저 자세히 보진 않아서 0.12도 저희 엄청 늦게 넘어간 상태라서 0.13 나오면은 테라폼 1점 나올 때까지도 기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좀 많이 써보니까 네.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단 당연히 좋은데 뭔가 그 애매한 부분이 이제 한번 혁신할 거리가 남아 있는 iOS나 안드로이드랑 다르게 뭔가 혁신적인 뭐가 나올 만한 게 많을 것 같아. 네. 사실 IAC인가요 이게? Infrastructure as Code? 네네. 이쪽이 아직 발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가상화로 할 때도 물리적인 거를 우선 먼저 그대로 옮겼다는 느낌처럼 갔잖아요. 뭐 VPC든 뭐든 전부 다 서브넷 이런 것도 원래 있던 네네네. 개념들을 약간 어거지로 가져온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다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면 이걸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가상화가 됐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테라폼도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이 한번 확 바뀌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폼 자체가 그런 정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서 뭐 그게 좋은 부분이긴 한데 결국에 좀 한계가 오는 거는 시스템이 커졌을 때 오히려 자동화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커지고 뭔가 찍어낼 게 많이 생겼을 때 테라폼이 잘 어울리는 솔루션인가?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테라폼을 먼저 도입한 사람들은 되게 선구자였는데 이거 도입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오히려 뒤처지는 예를 들면 지금도 뭐 플룸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 섞여 있는 도구들이 약간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CDK나 뭐 이런 애들 보면 네, 그렇죠. 그 정의가 아니라 인프라를 네. 코드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또 우리도 써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안 돼요. 그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론상 뭔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대로 안 돼서 코딩 요소가 조금만 들어가면 훨씬 편해질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선언적인 거랑 코드랑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절차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힘든 것 같고 그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두 번 실행하면 달라지잖아요, 뭔가가. 그런 게 너무 힘든 것 같고. 내가 그 선언적인 걸 보장해 주면서 앤서블 컨셉이랑 약간 뭐 테라폼 컨셉이랑 섞이면서 그리고 코딩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파일을
끌고 오지 않을까? 뭐 잘 써보진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테라폼의 한계는 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셉을 버리지 않는 한은 얘네는 뭔가 자동화하거나 많이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인이 아니라서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이제 그 플랜해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게 너무 강력하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좀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규모가 커지면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콤프 얘기는 뭐 다음에 한번 제가 키노트 한번 보고서 올게요. 네. 아 그리고 이 iOS에 지금 재밌는 게 하나 들어왔던데 iOS 14가 지금 베타 공개됐나 봐요. 그쵸? 예. 거기에 보니까 그게 들어갔나 봐요. 그 프라이버시 추적하는 기능으로 어느 앱에서 백그라운드 앱이 클립보드를 가져가면은 그걸 보여주는 게 기능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켜봤더니 틱톡이 다른 앱에서 뭐 입력을 할 때마다 모든 클립보드로 다 가져간다고? 클립보드 다 그거 가져간다고? 근데 캡처하면 자기 앱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잠깐 봤을 때 자기 앱 같았는데. 틱톡? 네. 어쨌건 그거를 키스트로크 할 때마다 뭐 자기 앱이라고 해도 그걸 계속 복사해서 가져가는 거죠. 클립보드 가져가는 거죠. 그 액션이 계속 위에 떠요.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위에 클립보드에 그 틱톡이 복사했습니다. 여기 계속 떠요. 그게 틱톡이라는 앱을 쓸 때예요? 그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그게 지금 이거를 누가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제가 잠깐 트위터를 공유해 볼게요. 같이 봐주시면은 44비츠 채널에 제가 올렸습니다. 느려. 틱톡인가 이게? 제 틱톡 앱을 잘 안 써봐서. 뭐 그런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어서 틱톡 말고 뭐 제가 항상 말했지만 영어 사전 앱이나 그야 뭐야 자동 입력한다고 뭐 SMS 카피 뜨면 저쪽에서 바로 뜨고 이런 거 다 클립보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많았고 저는 애플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그 API를 지금 풀어준 지가 한 몇 년 되거든요. 다른 앱에 클립보드 가져가는 거 이걸 왜 애플이 그냥 풀어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서야 이거 한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토스나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클립보드 활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들은 좀 난리 나지 않을까? 좀 위험하다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 거였어. 원패스워드 같은 거 쓰면 카피를 그쵸. 뜨는데 사실 진짜 잘 만들고 미국에 좀 생각 있는 개발자가 만든 앱은 이 클립보드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원패스워드나 이런 패스워드 앱에 선 거면 애초에 스킵해버리거든요. 서로 다 해놨어요. 네네네. 근데 틱톡도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안 하고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아까 키스토로크 남길 때마다 위에 떴잖아요. 이 말은 그건 틱톡 앱이에요. 적어도 그냥 키보드 칠 때마다 클립보드에 저장되는 게 애플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클립보드에 저장하고 있던 한자를 이건 다른 기능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려면 사실 다른 앱에서 키보드 한자 그러니까 다른 앱의 클립보드를 가져가는 이건 뭐 애플이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내가 키보드 치고 틱톡은 그걸 뭐 데이터로 쓰려고 임시로 아니면 그냥 틱톡이 앱을 잘못 짠 걸 수도 있어요. 그쵸. 뭔가 클립보드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복사하지 맞아요. 하면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수도 데이터 있죠. 전송을 저쪽 이벤트 걸 때 이거를 클립보드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클립보드를 가져갔는데 그걸 중국 주정부로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보내도 돼요. 아니 왜 돼요 그게? 아니 봐봐요. 지금 인구가 얼마고 중국에 감시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인데 내 거 하나 그러니까 뒤지겠어요. 내가 뭐 주요 요인이거나 엄청난 갑부거나. 아니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종종 실종이 되잖아요. 정부에 그러니까 의해서. 내가 적어도 저는 상관없다는 거죠. SNS에 이상한 이야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시진핑 사랑합니다. 그런 그 결국에 그런 걸 쓸 때도 잠깐 전 요새도 지금 그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슈가 있었던 게 아내가 엄청 단순한 패스워드를 쓰고 그걸 많이 돌렸었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가 로그인한 적이 없는데 로그인했다는 걸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를 해서 원 패스워드를 다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요새 느끼는 게 휴대폰도 그렇고 그런 패스워드도 그렇고 그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네, 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클립보드로 패스워드를 전달하면 안 되고 원 패스워드랑 iOS 간에 연동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만 써야지 중간에서 복사가 돼 있더라도 탈취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건 생겼으니까 옛날엔 복사해서 넣었다고 하면 네네네네, 이제 페이스 그쵸. 아이디로 해서 네. 알아서 들어가니까 그런 건 되게 잘 된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라는 개념이 슬슬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진짜 뭐 몇 개를 제외하면. 슬랙도 그렇고 요즘 네. 당근마켓도 그렇고 원타임으로 매직 링크라 그러나요? 예, 매직 필요할 링크 때만 쓰면 하게 되는 하죠. 건데 다 패스워드를 아직도 엄청 고집하고 있어서 물론 꼭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아예 못 한다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네네네. 패스워드가 모든 앱에서 다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어떤 분은 비밀번호 계속 까먹어서 여기 낙변님 와이프 그때마다 비밀번호 찾기 한다는데 그게 매직 링크랑 다르게 봐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맞아요. 매직 링크로 네. 로그인하면 로그인 안 풀리게 최대한 만드는 게 그렇죠. 답이 되겠죠. 뭐 당장 바뀔 수는 없으니까 패스워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매직 링크 방식의 문제가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 난 이제 사라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를. 저는 어쨌건 약간 좀 요새는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으로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 최소한의 비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원 패스워드 거기 들어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모질라가 만든 그래요, 맞아요. 모질라도 만들고 락와이즈를 드랍박스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드랍박스도 만들겠다는데. 원 패스워드 좋긴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락와이즈도 좋아요. 락와이즈요? 예, 그때 락와이즈도 얘기하셨던 나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좋아요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저 중간에 이상한 파란색 왜 들어갔지? 아 저거 그 뭐지 오디오 아우트로 우리 이 지우면 팟캐스트 돼요. 아우트로. 네. 네. 나중에 옮겨주세요. 갑자기 중간에 나오겠네요. 네네네. 너굴림이 없어서. 아 그래서 기계를 지난 쓸지 에피소드 중 뭔가 중간에 한번 음악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그래요? 같은데. 그래요? 몰라, 안 들어서. 또 이야기할 거 있으신가요? 뭐 써놓은 거 있나요? 이거 하실 건가요? 아니 이거 다음에 하죠.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딴딴따단딴딴딴딴. Standard output. FM.